탈냉전마저 끝난 지금의 시대. 그런데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5월까지는 대법원 판결 안 나올 거라고 자랑했던데 그것이 자랑할 일이요? 자랑할 일이냐고요. 정치인 입에서 양심이란 말이 김대중 이후에는 실종돼 버렸어요.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해요. 엘리트의 사람 된 것을 해. 그것을 형식적 민주주의 수준하고 곱하기를 하면 연놈이 빵이면 빵이 된다. 이런 비참한 꼴을 봤으면 이젠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좀 정당이 섞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악다구니 쓰고 그냥 험한 소리 할수록 인기 끌고 이런 놈이 세상에 있으니 어디 있습니까? 박정희와 김대중 이 두 분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대한민국 현대 정치에서 대립되는 두 패러다임, 대립이랄까, 우리 머릿속에도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모순되는 욕망에 시달리잖아요. 오늘은 좀 한번 맘 놓고 먹어볼까? 아니야, 건강 생각해야지. 야, 역시 옛날 엄마가 해주던 음식이 생각난다. 야, 뭐 좀 새로운 것 없냐? 이렇게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치에도 좀 대통령이 세게 하지 라는 권위주의적인 생각이 있고 민주적으로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경제 성장이 중요하지. 아니야, 복지도 중요하지. 있죠? 반공은 역시 필요한 거 아니야? 평화가 중요하지. 이 두 개의 대립되는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대립되는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두 분의 지도자가 박정희와 김대중이에요. 그것을 박정희는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으로 효율을 우선하면서 경제 개발을 밀어붙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반공으로 나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것이 일정한 효과를 얻었어요. 그리고 김대중은 민주주의란 걸 데려오고 성장 못지않게 복지도 해야지. 기초생활보장제를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잖아요. 북한하고 맨날 총질만 할 것이 아니라 평화도 중요하지 않냐. 빨리빨리 하는 것도 있지만 인권도 중요하지 않냐. 효율 대 인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요구에 맞게 그 일을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다 성공한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이에요. 박정희는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시대, 그리고 북한은 소련 진영에 우리는 미국 진영에 있을 때니까 친미 반공 노선을 택했죠. 그리고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경제 발전을 했어요. 미국이 월남전 참전 생각이 없을 때 우리가 군대 보낼게 이 얘기를 먼저 해요. 주한미군 철수 얘기 못 나오게 하려고 그랬고 그걸 빌미로 삼아서 우리 군사기술을 받고 경제 개발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것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는 건 역사학자들이 평가할 일이지만 적어도 그분 머릿속에서는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냉전 시대, 누구도 미국한테 도전하지 못하던 시대, 그러니까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해도 미국이 화도 안 내고 신경도 안 쓰던 시대, 그런 시대에 한국의 대통령이 돼서 남북 정상회담도 처음으로 하고 노벨상도 처음으로 받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도 끝난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화해 협력을 하려고 했던 그 북한은 핵무기가 없는 북한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핵무기를 수십 개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게 지금 오늘의 주제, 박정희와 김대중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달라졌고 국제 질서가 달라졌고 각각 그 시대를 상징했던 냉전도 끝났고 탈냉전마저 끝난 지금의 시대. 그런데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가 정치 리스크, 대외 리스크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국내 정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기가 5개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파탄났죠.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잖아요. 부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하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졌죠. 지금 장관 몇 자리가 비어있는지 누가 계산도 못해요. 정부를 보자기에 비유하자면 구멍이 숭숭 뚫려갖고 아무 물건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보자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야당이 300석 중에서 국회 192석을 얻었고 그 중에 한 당이 171석을 갖고 있어요.
탄핵을 29번 추진했어요. 법을 막 안 받을 줄 알면서도 마구 통과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25번 썼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12월에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액수는 4조 정도 깎았지만 해필이면 어디를 깎았냐?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경찰, 그 예산 중에서 뭘 깎았냐? 특할비, 특경비. 그걸 얼마나 깎았냐? 전부 빵을 0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폭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위기, 권력 충돌이라는 게 생겨요. 양쪽 다 국민이 뽑아준 헌법기관이죠. 국회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래요. 양쪽 다 합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 정당성도 갖고 있어요. 왜?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그런데 두 개가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을 했어요. 그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꽈당하고 파탄이 난 거죠. 네 번째 위기는 사법부 불신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또는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건 다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법원에 쳐들어가서 뭐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일이 생겼어요. 그 일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위기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헌법재판소, 우리 신경민 의원이 아주 전문가신데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시비거리에 올랐어요. 더구나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라는 양반이 자꾸 사람들 입살에 오르게 돼요.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이나 공수처마저도 법을 안 지키는 것 아니냐고 시비가 나와요.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런데 거기마저도 법을 안 지킨다는 시비가 나와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징후지요. 최후의 보루라고 하잖아요, 사법을. 근데 거기마저도 합법성, 법을 안 지키는 것 같다. 공정성, 누구 편드는 것 같다 하는 시비를 받아요. 이렇게 시비를 받으면 무슨 결론을 내든지 간에 국민 절반쯤은 마음속으로 못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혼란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런 위기입니다. 다섯 번째, 국민의 분열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아니다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 탄핵을 거의 대부분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랬죠? 그때 여당, 그때는 이름이 국민의힘이 아니고 한나라당이었던가요? 응? 새누리당. 참 머리 좋으시오. 그거 외우는 거 보니까. 거기도 상당수는 탄핵에 반대했어요. 반대했지만 탄핵 소추되자마자 대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속으로는 하는지 몰라도 대선 얘기 꺼내면 배신자라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동네가. 여론도 박근혜 때는 탄핵 해라가 그냥 압도적이었잖아요. 국민 지지도도 박근혜 대통령 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웬일인지 반대로 올라가요. 그 탄핵 찬성 반대가 대충 보면 6대4? 얼추 그 정도 되죠?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계엄하고 탄핵 소추 의결하고 그때까지는 맞는데 민주당이 잘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무엇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론이 지금 일부에서는 뒤집어졌다 또는 많이 멋졌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게 위기의 신호냐 그러면 이건 잘못하면 대선 이후까지 그게 계속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혼란이 탄핵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나 대선으로 끝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이 5가지 위기가 있어요. 이 위기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사회 내부에 이미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파탄이라는 게 12월 3일 날 갑자기 그날 파탄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야당의 폭주도 그러고 우리 내부에 공직자들의 어설픈 태도가 그렇고 사법부 불신도 그렇고요. 무슨 대법관이 매수됐냐 마냐 시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흐지부지 넘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은 그냥 덮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큰일입니다. 이것을 지나간 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혼란이 계속되지 않게 하려면 정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당장 해야 될 것은 여당은 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해야 돼요. 그걸 얼버무리고 갔다가 어떡하려고 그래요? 대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만약 자기들이 이기면 그러면 계엄 또 할 거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의심하고 저항하는 이 국민들의 마음이 그대로 녹지 않고 갈 것 아닙니까? 이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더 이상 두둔하지 말고 빨리 입장을 정리해라. 선을 그어라. 그러지 않고 이대로 가면 두고두고 짐이 되고 국가에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민주당은 그 사법 리스크라는 거 빨리 더 이상 호도하지 말고 정리해야 돼요. 이걸 이대로 끌고 가면 대선 때도 복잡하지만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날마다 재판 언제 받을래 하고 막 데모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사법 리스크는 개인의 리스크가 아니라 이미 국가의 리스크가 됐습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권력이 있다고 재판도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된다면 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작은 실수했다고 처벌받은 사람들이 전부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엊그저께 그 양반이 5월까지는 대법원 판결 안 나올 거라고 자랑했던데 그것이 자랑할 일이요? 그것이 자랑할 일이냐고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가에 또는 국민들에게 두고두고 짐이 되겠다. 그 책임이 나한테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대로 가면 제7공화국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혼란을 여기서 끊고 새로운 시대로 가자. 그것을 상징적으로 제7공화국이라 그래요. 제7공화국이란 게 뭐냐? 우선은 사생결단 죽기 살기 하는 극단 정치, 이것을 좀 통합적인 정치, 대화의 정치로 바꾸는 것, 그리고 안보 불안 때문에 항상 시달리는 이것,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계 경제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중화공업까지 했어요. 18년 집권하면서 거기까지 일으켰죠. 김대중 대통령은 IT 산업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정보화에 대응을 했어요. 지금은 이미 인공지능 시대가 됐습니다. 경제의 파라다임이 바뀌었어요. 미국과 중국은 이미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응하는 경제,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정치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쁜 의미에서 이걸 우리가 알았으니 그 위험 요소를 줄여줘야 되겠다. 그것이 제7공화국을 가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지요. 그래서 첫째는 헌법을 고쳤으면 좋겠다. 지금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그게 나옵니다. 정경유착이 왜 사라지지 않느냐, 국정농단이 왜 사라지지 않느냐, 대통령한테 너무 집중된 권력이 있기 때문 아니냐,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 폐해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헌법을 못 바꿨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던 날 국회에서 이렇게 뭉개졌죠. 이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혼자 다 결정하지 못하게 총리에게 상당한 정도의 행정권을 넘겨주자. 필요하다면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자.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못할 것 아니냐. 만약에 대통령과 총리가 정당이 다르면 날마다 싸울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비참한 꼴을 봤으면 이젠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오스트리아가 작은 나라 같지만요, 제가 오스트리아에 총리하고 회담도 해봤고 거기 대통령도 만났어요. 그 당시 총리는 아주 그냥 영화배우 같이 생긴 젊은 분이었는데 나중에 부패 혐의로 총리를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머리가 허연 교수 출신, 헌법학자 출신이었어요.
서로 당이 달랐어요. 그 제일 궁금했던 게 당이 다른 대통령과 총리가 어떻게 싸움을 안고 지내갈까.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거기 대통령한테. 예를 들면 총리가 장관 누구 시키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거기서부터 싸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총리가 제청하는 장관 거부권이 대통령한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신문 기자들이 그거 보면 날마다 난리 났다고 쓸 텐데 합의될 때까지 절대로 비밀을 지키기로 했고 그게 지켜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두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상당한 정도로 분점해야 되겠다. 개헌을 하자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극단 정치 좀 이제 그만하자. 그냥 완전히 사생결단이잖아요. 너 죽고 나 죽고. 탄핵을 29번을 하고 거부권을 25번 쓰는 놈의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극단 세력은 조금 변두리로 가고 가운데는 좀 상식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이 좀 좌우로 나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합리와 상식을 갖춘 사람들이 가운데를 차지하자.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독일이 아주 특징적으로 합니다. 유럽 전체 극우 정당들이 기승을 부리죠. 대체로 제2당까지 됐어요. 네덜란드는 제1당이 됐어요. 극우 정당이. 독일에도 극우 정당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중앙 정치에서는 극우 정당이 맥을 못 쳐요. 왜 그러냐? 합리적인 좌우 정당들이 가운데를 딱 버티고 있거든요. 기민당과 사회당이 가운데를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세력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정 필요하면 두 개가 연립정부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요즘 독일 연정을 신호등 연정이라고 불러요. 세 개 정당이 연립정부를 꾸렸는데 정당의 상징 색깔이 신호등 색깔하고 똑같아요. 빨간색, 녹색,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신호등 연정이에요. 그 앞에 메르켈 총리 때는 자메이카 연정이라 그랬어요. 왜? 세 개 정당이 연정을 했는데 자메이카 국기 색깔하고 일치했거든요. 검정색, 녹색, 노란색. 검정색이 기민당이에요.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해요. 제가 미국 1년 유학을 마치고 독일에서 한 3주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때 기사연, 기민사회연합 기사연 소속의 국제위원장, 그분이 좀 만나자 해서 그분 의원회관에서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했어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독일의 산업 경쟁력이 옛날 같지 않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독일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결정했던 정부나 정당이 달랐지만 누가 했냐에 관계없이 불가피한 일을 했었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째, 독일이 통일했지 않냐. 독일 통일 때문에 구동독 지역에 재정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사회 기반 시설을 가지고 인프라를 갖추고 그래서 산업 쪽에 쓸 돈이 부족해졌다. 그러나 통일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돈 들어간다고 통일을 안 할 수가 있냐.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정부나 국민들에게 값싼 소비재를 쓰시도록 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키워주었다. 그러나 그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세 번째, 어느 정부든 국민들에게 값싼 에너지를 쓰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를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걸 탓할 수는 없지 않냐. 그게 현재의 독일이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라도. 기름값은 김대중 정부가 올렸다고 또 그러고 소비재는 문재인 정부가 했다고 그러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근데 그 사람은 어느 정당이 했느냐에 관계없이 이건 다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저런 국회의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극단 정치를 끝내고 하려면은 단숨에 안 되지요. 이번 대선에 좀 양쪽 모두가 극단 세력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선거 때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한 표가 귀한데. 그래서 요 다음 2028년 총선이라도 중선거구제로 바꿔서 영남에서도 민주당도 나오고 제3당도 나오고 호남에서도 국힘이 나오고 3당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선거구에 2명이나 3명이나 4명 뽑고 정당에서 의원 정수보단 적게 공천하기로, 2명 뽑는 데서 2명 공천하지 말고 3명 뽑는 데서는 2명까지만 공천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정당이 섞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악다구니 쓰고 그냥 험한 소리 할수록 인기 끌고 이런 놈이 세상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끝으로 지도자의 덕성입니다. 제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까지 갔다 이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선진국이라면서 계엄은 왜 나오고 탄핵은 왜 나와요? 그런 의문이 당연히 생기지요. 선진국이라면서. 민주주의 수준에서는 아시아 최고로 평가받았어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근데 지금 이 지경이 됐잖아요. 그것이 뭘까? 아까 헌법만 바꾸면 된다처럼 얘기했는데 헌법도 똑같은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가? 거기서 얻은 결론이 지도자의 덕성이다라구나. 헌법이나 법률이 주는 권력이 똑같더라도 이놈의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지도자 마음이거든요. 이 사람 심리 상태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하게 쓰는 거고요. 이 사람이 절제할 줄 알면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평범한 얘기지만 사람됨을 봐야 되겠다. 어렵게 볼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인가, 가족과 사회에서는 어떤 짓을 했는가, 이런 거 봤으면 좋겠어요. 2005년에 나온 책이 하나 있었어요. 좀 책 제목이 복잡한데, 형식적 민주주의 vs 효과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와 효과적 민주주의. 이게 뭔 소리일까? 제도가 잘 갖추어졌다고 그게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요. 그런다고 민주주의가 꼭 잘 되는 건 아니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김대중 시대나 지금이나 헌법이 똑같은데 왜 그때보다 못해요? 이유는 대통령이 다른 거죠.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면 효과적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형식적 민주주의 곱하기 엘리트의 고결성이 효과적 민주주의다. 엘리트의 고결성, 고결이라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데 엘리트의 사람됨 그 소리예요. 그것을 제일 나쁜 것을 0으로 치고 제일 좋은 것을 1로 쳐서 형식적 민주주의 수준하고 곱하기를 하면 형식적 민주주의가 100점이더라도 요놈이 빵이면 빵이 된다 그 소리죠. 그 얘기를 미국의 잉글하트, 독일의 웰젤이라는 두 정치학자가 그 책을 썼어요. 요것이었구나 답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는 희한하게도 정치인 입에서 양심이란 말이 김대중 이후에는 실종돼 버렸어요.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해요. 이상하죠? 정말로 지도자의 덕성이 모든 것의 기본일 수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 있잖아요. 그 책에도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정치인이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 그게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도덕적, 윤리적 덕성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그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누구누구 개인 평가는 않겠어요. 국민들이 다 아세요. 이것저것 정치인들은 좋은 말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이미지를 얼마든지 조작하는 것, 그것이 일이에요. 그 사람들 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이번에 40년 주기로 오는 대한민국의 큰 변화가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지금 2년이 땡겨졌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침몰로 갈 것인가, 아니면 7공화국으로 새로운 희망을 열 것인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개헌에 동참해 주시고 극단 정치 피해 주시고 지도자의 덕성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